여러분 정말 반갑고 고맙습니다. 오늘은 바로 1948년 10월 24일 소위 이덕구 사령관이 대한민국에 대해서 선전포고를 하고 항적을 한 날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날 우리 김영중 전 경찰서장님께서 여기에 관한 말씀을 여러분들과 제주도민들에게 드리게 된 것을 굉장히 기뻐하고 또 의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뉴스 보신 분들은 아시겠는데 어제 그러니까 오늘 새벽이죠. 12시 8분인가 정경심이라는 여자가 구속영장이 떨어졌다는 뉴스를 알고 계십니까? 네. 아침밥만 좋았습니다. 그게 10월 24일입니다. 새벽 12시 8분인가 그러니까 24일이거든요. 그 24일은 우리하고 특별한 인연이 있는데 무슨 얘기냐 그러면 공산주의가 됐건 사회주의가 됐건 좌파가 드러나는 날입니다. 이제 정경심 그 다음에 누구겠습니까? 아마 차례차례 그 많은 분들이 무슨 얘기를 했느냐 그러면 조국 사태가 터졌을 때 하늘이 주신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완전히 대한민국이 좌파 세상이 돼서 희망이 없다고 할 때 하늘이 내리시라고 했거든요. 하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실 겁니다. 제주도 4.3만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뭐 여러분들에게 우리 돌아가신 이도종 목사님 순교하셨던 이동해 회장님께서 아까 여러분들이 인사드렸는데 사실 4.3에서 희생되고 4.3의 진실을 아시는 분들이 전부 지금 숨죽여 있거든요. 세상이 하도 험한 아시는 것처럼 소위 제3 사건이라는 게 공산 폭동이고 아닙니까? 아니면 민중 항쟁입니까? 이게 공산당 폭동이고 반란이라고 하는 역사적 사실과 진실에 대해서 알고 계신 분들은 지금 저 수면 밑에 계시거든요. 여론에서도 안 잡히시는 분들이거든요. 바로 여러분 같은 분들이십니다. 때가 되면 진실을 이야기하고 다 일어나실 수 있는 분들. 저희들이 4.3 도민연대를 만든 것은 재작년 12월에 정부가 뭐 정확히 얘기하면 민주당이죠. 민주당 제주도 출신 국회의원들이 중심이 돼서 뭐 약칭으로 제주 4.3 특별법에 대한 개정안을 내놓으면서 어떻게 했느냐. 제주 4.3은 민중항쟁이라고 되어 있어요. 소위 1947년 3.1절 행사 때 경찰관이 발포를 기점으로 해서 경찰과 서청이 탄압에 대한 제도민의 저항이고 4.3 사건도 그 한 거라는 거예요. 반란이거나 폭동이라는 얘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대한민국 역사의 진실을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고 폭동이자 반란인 제주 4.3 사건을 지금 민중항쟁으로 만들어가고 있거든요. 이러한 절대절명의 중차대한 시기에 그래도 제주에서 용기 있는 분들, 제가 아까 이도종 목사님 장손을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소개해드렸습니다만은 오늘 말씀을 해주실 김영중 전 서장님을 포함해서 용기 있는 분들이 침묵하지 않고 일어서서 10년 동안 싸워 오셨습니다. 그래서 재작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3 특별법 개정안을 계기로 해서 소위 도민연대, 제주 4.3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도민연대를 만들어서 이제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진실은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27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하고 추록을 했던 남아공화국의 만델라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진실을 감춰둔 화합은 오래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제도 사회에서 지금 상생과 화합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4.3이 진실을 묻어준 채로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도민연대가 결성이 됐고, 아마 여러분들 오시다 보면 저 입구에 저 책들이 놓여 있을 텐데, 그러한 책자를 작년에 발간을 했고, 그동안 여러 번이 이 강연회를 거쳐서 오늘 세 번째로 제4.3에 대한 강연을 하게 되는데, 특히 이덕구 사령관이 선전포고한 날, 이 날들은 제주도민들조차도 잘 모릅니다. 지금 사회주의자들, 공산주의자들, 좌파들이 하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은 숨긴다고 하는 거예요. 조국 그 일당들도 숨기다가 지금 들통이 나기 시작한 거 아니에요? 1948년 4월 3일 12개 지서를 습격을 해서 실명을 사했던 그 폭동과 만라는 전혀 얘기하지 않습니다. 소라든지 그냥 한글하고만 표시하고 이덕구가 선전포고한 것들 좌파들이 얘기를 하고 있나요 지금? 4.3을 일으킨 8월 2일 날 김달삼 이하 6명이 북으로 가서 북한의 인민 최고회의 대의원, 우리 같은 국회의원이죠. 4.3이 주모자들이 다 국회의원들이 됐잖아요. 들어보셨습니까? 안 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거짓 말을 하거나 숨기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이런 일들 하나하나 국민들에게 알리는 그러한 일을 하는 거고, 오늘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 번째로 우리 김영중 전 서장님께서 사실은 지금 경호회장 겸하고 계시거든요. 본인이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제가 보더라도 용감하신 분이에요. 김영중 서장님께서 소위 4.3의 배경부터 시작해서 특히 이덕구의 선전포고에 관해서 여러분들에게 확실한 진실을 말해줄 겁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에게 정말 감사를 드리고, 나라가 아무리 어렵지만은 4.3에 대한 진실을 밝히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노력을 하기 시작을 하면 언젠가는 나라가 바르게 갈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하는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바로 그러한 일들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께서 경험이나 연세에 관계없이 다 귀중한 분들이고 역할을 하실 분들이다 하는 면에서 다시 한번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원입니다. 남로당 제주도당 인민해방군 사령관 이덕구 선전포고라는 주제로 김영중 전 제주경찰서장님의 발제문 발표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마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쁜 시간을 할애해서 이렇게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 진실규명을 위한 도민연대에서 이덕구 선전포고일을 기해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강의를 요청이 왔습니다. 우리 군도 출신으로 책도 많이 쓰고 관심 가져 있는 현기련 교수라든지 훌륭한 그 분들이 학문적으로 많이 연구도 하고 해가지고 그분들 하시도록 제가 고사를 했는데, 사실상 서울분 초청하려면 항공표도 드려야 되고 해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어서 아마 저한테
뭐 반강제적으로 지명을 해서 제가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는 뭐 역사를 전공했거나 뭐 사삼의 전문가는 아니지만은 어쩌다가 제가 어느 토론회에 저희 선배분이 나가기로 됐었는데 그분이 갑자기 일이 있어서 서울 가는 바람에 대타로 나간 것이 다음부터 이거에 대해서 문의하면 내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책을 하나씩 둘씩 모아가지고 한 100여 권 사서 읽고 그러다 보니까 차츰차츰 여기에 빠져가지고 지금은 완전히 목까지 빠져가지고 헤어날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오게 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 요즘 교육은 뭐 이렇게 그 윤물 들이고 이런 게 아니라 여기 저 화면에다가 PPT로 해가지고 아주 현대식으로 해서 시각적 효과도 있고 그런데 이거 뭐 다들 그 놈이 그런 거 잘 못하고 해가지고 교육 준비도 안 되고 뭐 이렇게 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는 왜 내가 이것을 해야 되느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2017년 7월인가 9월 달에 카로텔 2층에서 4.3 평화재단이 주관이 돼 가지고 동티모르의 대통령 했고 또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사람을 와가지고 주제 발표를 하도록 했습니다. 거기에 영문으로 하고 그것을 번역한 한글로 한 그 주제문이 게재가 됐는데 김대중 대통령이 제주 4.3은 공산당의 폭동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영문으로 되고 자료가 전 세계에 이제 나가면 김대중 대통령은 제주 4.3의 공산당의 폭동이 아니었다고 그것도 노벨 평화상 수상자가 뭐 비록 조그만한 나라지만 동티모르 공화국 대통령 했던 사람이 얘기를 했다면 앞으로 그런 것이 다 그 진실로 밝혀질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잘못 알고 있는가 해서 이것을 뒤져보니까 분명 김대중 대통령은 제주 4.3은 공산당이 폭동으로 일어났지만 억울한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 이런 것을 조사해서 누명을 이제 벗겨줘야 된다. 이 얘기가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런 말을 하지 않으면 앞으로 도민 또 우리 후배들이 그건 뭐 공산당의 폭동도 아닌데 무자비하게 덮어놓고 무조건 양민을 학살한 사건으로 둔갑이 되면은 이것이야말로 보통 문제가 아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에 살고 있으면서 대한민국 건국을 방해한 남노당의 행위가 정당화되고 이것이 역사로 고착화되고 항쟁으로 이것이 정립이 된다면 이것은 대한민국의 정통성이나 정체성을 완전히 부정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거 알고 있는 현재에 사는 사람으로서 이걸 가만히 그러면 나몰라라 할 수 있느냐? 그래 저 어디 가서 밥값 내고 술값 낼 때 성질 급한 놈 먼저 내듯이 그래서 이게 제가 나오게 됐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저는 4.3에 있어서 그때 당시 군경에 있었거나 또는 그 공비들로부터 뭐 살해된 그런 피해 가족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개인적 원한 관계가 전무합니다. 또 이와 김달삼이나 이덕구가 대표로 되는 그 주동자 이 사람들에게 개인적인 원한이 없고 증오와 분노도 없습니다. 또 그 유족들의 입장을 제가 역지사지해 볼 경우에 아무리 자기 아버지나 형이 잘못했다 하더라도 자기 부모인데 그 억울한 심정이라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능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유족들이 심정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분들에게 증오나 분노나 이런 게 없습니다. 다만 그 사람 개인에 대한 분노나 증오나 이런 건 없지만 역사적으로는 반드시 잘못을 가려서 비판해야 된다. 그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임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오늘 주제가 된 이덕구의 그 선전포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유인물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4.3 사건이 제주도 역사 이래 뭐 흉년도 있었고 질병도 있었고 그렇습니다만은 인명 피해 하나만을 봤을 때 아주 유사일의 최대의 비극이고 참극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왜 70년이 훨씬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명쾌한 그 완결이 안 되고 도민 간의 갈등이 있느냐,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애국 세력은 대한민국 건국을 반대한 남로당의 행위를 역사적으로 비판합니다. 그러나 좌파들은 이 4.3에 대해서 그 원인 제공자의 만행에 대해서는 일체 입을 닫습니다. 그래가지고 결과적으로 부수적으로 발생한 진압하지 않으면 안 될 불가피한 사정, 이런 것을 도외시하고 양민 학살 사건으로 몰고 간다. 이런 것이 충돌하기 때문에 이 사건이 지금까지 해결이 안 됐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4.3을 규정할 때 저희들은 폭동 반란으로 규정하지만 좌파들은 봉기나 항쟁으로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봉기나 항쟁은 북한에서 4.3을 얘기할 때 하는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좌파에서 이 4.3 그 성격이나 이 문제를 논리를 전개할 때는 북한에서 주장하는 그런 논리와 다른 논리를 제시하고 그 근거를 대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말을 하면 화해상생하는데 왜 그런 말을 하느냐. 화해상생을 위해서 그것을 파악하고 규명을 해야 된다. 이런 거죠. 그리고 이 4.3은 학자들이, 그러니까 우파학자든 좌파학자든 이렇게 모여가지고 토론을 하는 겁니다. 성격은 뭐고, 사람은 몇 명 죽었고, 남로당은 어떤 것이고, 그때 당시 정부에서는 왜 그렇게 무자비하게 진압을 하게 됐고, 그래서 아주 경론을 벌이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합의점을 찾아가면서 이것을 규명해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게 바른 길이고, 이런 걸 가만히 그냥 팽개치고 지금 좌파에서 뭐 세미나라든지 할 때 보면은 우파 사람을 한 사람도 부르지 않아요. 저는 4.3 희생자 유족회장한테도 토론회를 한번 합시다. 내 전임 회장한테도 그렇게 얘기하고 전 전임 회장에게도 그렇게 얘기하는데 토론회를 하지 않습니다. 양조은 씨한테도 내가 토론회를 한번 합시다. 근데 토론회 안 해요. 워낙 이게 이견이 달라서 토론회장이 뭐 싸움판이 될 것 같아서 안 한다,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도 그 토론에서 합의점을 찾아야지. 자기네는 자기들끼리, 우리는 우리들끼리. 그러면 그게 합의점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화해상생이 되겠습니까? 거기에다가 이 선거직 이 정치인들이 여기 개입합니다. 그래가지고 뭐 우리 대한민국 건국 세력에 대해서 이것은 남로당의 잘못이다 한 거에 대해서는 뭐 완전히 묵살해.
그 좌파들 얘기만 들어요. 돈도 그쪽으로만 가. 우리한테는 이론이 없어.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것은 역사를 다루는 그 도리가 아닙니다. 지금 제주도지사도 대한민국의 도지사, 지금 문재인 대통령도 대한민국의 대통령. 그런데 대한민국 건국을 반대한 남로당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 그 남로당을 비판해야지, 아니 그걸 비판하는 것을 싹 빼버린다. 이것은 그 표만 계산하는 아주 나쁜 것입니다. 해방되고 우리가 남북으로 두 동강이 났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여기 제주도만도 뭐 일본군 자료에 의하면 6만 1,000명, 뭐 그 정부 보고서에도 5만 몇천 명이 되는데 5만 8,300명 정도 일본군이 여기 있는데, 그거 제주도에서 경찰관 몇 명 가지고 무장 해제 시킬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38선 이북과 이남에서 첫째 소련하고 미군이 여기에 진주하게 됐습니다. 무장 해제를 시키고, 첫 번째 항복을 접수해야지. 항복을 접수하고 무장을 해제하고 또 그 사람들을 본국으로 이제 송환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그 한반도의 독립 국가를 수립하기 위해서 임시 정부를 구성하는 그런 임무를 띠고 왔다. 그런데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주축국, 말하자면 일본, 독일, 이탈리아하고 이제 싸움하기 위해서 미국, 영국, 프랑스, 또 러시아, 소련 이렇게 연합군을 만들어 가지고 싸움해 가지고 승전국이 된 소련하고 미국은 완전히 체제가 다른 겁니다. 이게. 하나는 시장경제, 자본주의, 하나는 통제경제, 공산주의, 스탈린. 그렇게 되니까 일본하고 싸움할 때는 같이 힘을 합쳐서 소련하고 미국이 전쟁을 했지만, 전쟁 끝나고 38선으로 딱 갈라져서 북에 소련이 오고 남한에 미군이 오니까 이제 생각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미국은 미국대로 내 국익을 위해서, 소련은 소련대로 자기네 새 확장을 위해서 했단 말이에요. 1mm의 양보도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45년도 12월 달에 모스크바에서 삼상회의를 외상회의를 해서 결정을 하기를, 우리가 미소공동위원회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모든 한반도 문제는 이 공동위원회에서 처리를 합시다. 그렇게 해서 86회, 그러니까 제1차 미소공동위원회, 제2차 미소공동위원회 이렇게 두 번에 걸쳐 가지고 86회 회의를 했는데 이게 합의점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소련이 주장은 우리가 모스크바에서 5년 동안 신탁 통치를 해서 그 다음에 이 새 나라를 세울 수 있도록 지원하고 물려주자 이렇게 했는데, 그때 김구나 이승만이나 아니 36년 동안 일본에서 우리가 식민 지배를 받아가지고 죽을 판 살 판 했는데 이제 해방돼 가지고 독립국가를 만들려고 하는데 또 5년까지 그뭔 말이냐 해가지고 신탁통치 결사반대 이렇게 되단 말이에요. 공산당도 그거 결사반대했단 말이에요. 그래 소련에서 딱 지령을 내서 박근혜를 서울에서 평양으로 불러가지고, 야 좌파는 말이야 그 신탁통치 찬성으로 해라. 이러니까 그때까지 비라도 뿌리고 뭐 하던 좌파들이 갑자기 설명도 없이 신탁통치 찬성으로 돌아섰습니다. 그래서 우익은 반탁, 말하자면 신탁통치 반대,
5은 신탁통치 찬성, 찬타. 그것이 우리들이 갈등을 빚기 시작한 단초가 됐다. 왜 86회나 회의하면서 결렬이 됐느냐? 그것은 미국하고 소련이 그 속셈이 달랐습니다. 뭐냐면 북한이나 소련은 그 결의를 했으니까 거기에 찬성하는 놈만 앞으로 뭐라든지 그런 걸 협의하기 위한 기구 신탁 반대하는 된다. 주장. 미국은 그걸 맞. 이놈들이 신탁 통치를 반대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인구 3분의 2가 남한에 거주하고 또 있어야 되지 않냐? 그니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 되지 않냐? 그러니 반대하는 놈도 들어와서 말이야 서로 얘기하게 하고 그래서 임시정부를 만드는 게 아니 완전히 신탁통치 찬성하는 놈만 하면 그걸 뭐 저 소련 하수인들만 그러면 정부하면 한반도를 공산주의로 하겠다는 거 아니야? 이래 가지고 86회나 회의를 했는데 이것이 결이 돼. 그런데 소련은 딱 점령하면서 뭐 기독교 청우당 무슨 이런 걸 해가지고 군소 정당들을 인정하긴 했습니다만 그것은 조선노동당 말하자면 공산당이죠. 공산당 그 아주 들러리 정당을 몇 개 세운 것뿐이고 완전히 이 공산당 하나로 이걸 집결하고 까부는 놈은 뭐 조만식 같은 사람 고려 호텔에 감금해서 이 사람은 신탁통치 반대한다고 해서 그냥 처박아버리고 그래가지고 완전히 처음부터 계획대로 북한의 소비에트 공화국을 만들려고 해서 그 새파란 김일성이를 이제 김일성이라고 하는 이런 걸로 교육도 시키고 만들고 해서 평양에 군중대회를 열었단 말이에요. 지금 월남한 이북 출신한테 물어보면 그때 당시 평양에 와서 저게 김일성이라고 하니까 아니 김일성이는 말이야 그 한일 운동한 전설적인 인물인데 나이도 많았을 때 저 34살밖에 안 돼. 저 새파랑한 놈 저거는 이름이 김영준데 저거 희한하다 이렇게 이제 할 정도로 했는데 그와 같이 소련은 완전히 그 브라디보스톡에 있는 연해주 우리가 연해주로 부르는데 그것이 소련 25관구 사령부입니다. 거기에 있는 스티코브라고 상장 그 밑에 있는 정치사령과 레베데프하고 그렇게 해서 북한 정권을 수립해 나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건국이 됐는데 2년 반 전에 그러니까 46년 2월 8일 북조선에서는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라고 하는 사실상의 정부를 수립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보다 단독 정부를 2년 반 먼저 세웠단 남노당은 여기에 대해서는 자기하고 노선이 같으니까 일체 비판을 안 합니다. 왜 북한의 단정은 비판을 안 하고 여기 대한민국 단정은 죽도록 반대하느냐 이거죠. 논리에 모순이 있는 겁니다. 왜 그것이 저 정부냐 하면은 그때 토지개혁을 했습니다. 토지개혁을 해서 많은 사람 개인 토지를 몰수해요. 무상. 그래서 이제 논아준다 했는데 사실상 논아준 것도 아니고 경작권만 준 겁니다만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지금 김정은이가 와가지고 무상으로 몰수 그거 해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준다. 그러면 그게 어디 친목회나 유교 참전이나 어디 제한군인을 해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정부라고 하는 권력이 아니면
개인 재산을 몰수 논아줄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 반항하는 놈은 뭐 수천해버려요. 그러니까 그것이 즉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고 우리보다 2년 반 먼저다. 그 다음에 1년 후에 47년 2월 20일 여기에는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에서 임시자를 빼고 북조선인민회의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확실한 북한이 단정입니다. 뭐 김일성이가 처음부터 위원장이 되고 입법행정사법을 완전히 딱 해서 법도 발표하고 이렇게 해서 그걸 했는데 이와 같이 소련은 각본대로 착착착착 진행했는데 미군정은 좀 낭만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처음에 공산당을 인정을 해서 뭐래요. 그래가지고 활동을 하도록 남노당 뭐 하다가 나중에는 좌우 합작을 해봅시다 해가지고 여운형이나 김규식을 통해 가지고 좌우 합작도 해보고 그래도 안 되다가 남노당이 위패를 만들어 가지고 이것을 해서 이 교란을 시키려고 하고 이놈들이 못된 짓을 하니까 늦게 이 남노당을 불법화했습니다. 그 남노당도 조선공산당이라든지 인민당, 신민당 이 3개당을 합해가지고 46년 11월 23일 날 3당이 합당돼 가지고 이 그 레베데프 비망록이라는 것을 보면은 스티코브랑 저 레베데프가 다 해가지고 지령을 내려서 그렇게 된 것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서부터 소련처럼 착착착착 민주정부를 수립하기 위해 가지고 했으면은 이 4.3 사건도 좀 안 났을 건데 우리가 바꾸어 생각해서 신탁 통치가 38선 이북의 소련군이 아니고 영국이나 프랑스나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북한을 점령했다면 여기서 남노당이 4.3 반란을 일으킬 수가 없습니다. 그거 하나만 봐도 남노당의 근본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한반도를 공산화 통일을 하기 위한 그런 계획에서 출발이 됐다. 남노당 강령에도 그리 나왔단 말이에요. 두 번째 조선의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건설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러니까 김일성 노선하고 따라간다는 거죠. 우리가 이런 것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48년도가 되니까 분위기로 우리가 이제 접어들었습니다. 이때만 해도 남노당이 이제 이 반란을 일으키기 위한 회의가 많이 있었습니다. 신촌회의라고 해서 그걸 나고 하니까 경찰에서 신촌을 급습해가지고 1월 22일 날 거기 가서 많은 주동자들을 잡아들였습니다. 또 한 이틀 후인가 또 많이 또 잡아들였습니다. 그 양일간에 잡아들인 숫자가 221명입니다. 그 요것만 딱 잡아뒀으면 우리 뭐 만여 명 이상 제주도민 죽지 않았죠. 근데 아니 이거 이 5월 10일 우리가 총선을 헌법을 제정할 총선을 실시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라고 지시가 내려왔냐면 유엔에서 그 선거를 하는데 자유로운 분위기를 조성해서 선거를 해라. 독재해가지고 말이야 북한식으로 흑백투표라는 건 투표함이 두 개입니다. 하나는 흰색, 하나는 검은색. 그래서 찬성하는 사람은 흰 투표함에, 반대하는 사람은 검은 투표함에. 여기 감독자가 떡 앉아 있습니다. 후보자는 한 사람입니다. 홍길동이 하면, 너 홍길동이 찬성하면 요래, 반대하면 요래니까. 누가 그거 반대하고 있어? 북한은 다 그 흑백 투표로 다 했습니다. 면, 시군, 도,
국회의원 후보까지. 그런데 여기는 야, 그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선거를 하니까 그때 221명 중 다 내보내더라도 거기 두목들 한 10명이나 많으면 20명 정도만 잡아놔뒀으면은 사상 못 일어났죠. 그런데 정치범 따 해서 자유스러운 분위기 하니까 할 수 없이 경찰은 상부 명령을 받아가지고 다 내보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덕구 김달삼이가 이제 4.3을 일으킨 겁니다. 그래서 미군정은 좀 나이브해 낭만적으로 적당히 그 스탈린식으로 몰아붙여야 되는데, 그리고 남로당은 이 선전선동 기술이 이게 보통이 아닙니다. 당해볼 재주가 없어요. 조직술과 선전선동술을 이게 당해볼 재주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47년 3월 1일 제28주년 3.1절 행사에 선동을 하고 도민을 자극하고, 그러다 경찰서를 거의 습격하다시피 그냥 와와 하다가 기마 경찰이 잡혀서 말발급의 어린애가 좀 다치었는데, 저놈 경찰관 말이야, 어린애 죽이고 도망간다, 저놈 잡아라 해서 돌멩이 던지고 한 200여 명이 지금 하니까 육지부에서 온 경찰들이 이거 경찰서 습격으로 알아가지고 그냥 쏜 것이 6명 사망 6명 부상, 나중에 돌병원 앞에서 2명 부상. 그러니 이 시체 장사 하기가 상당히 쉽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사람이 죽으면 피를 보면 감정이 제정신이 아니죠. 그래가지고 들고 일어난 겁니다. 그러나 사람이 죽었고 여러 가지 그 사람들이 주장에도 일리는 있지만, 그러나 남로당이 그 근본적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무슨 민주화 항쟁이 아니고 이 대한민국 건국을 저지하기 위해, 그래서 김일성이 노선에 합치된 공산 통일을 하려고 했다. 이것을 기본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다만 진압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또 우리가 게리라전을 했는데 그 전투하면서 그쪽에서도 이쪽에 공격하고 여기서도 공격하고 그러는 교전 중에 많은 억울한 사람들이 죽었다. 이것은 이제 반성하고 잘못을 인정하고, 또 그렇게 무고한 사람에 대해서는 보상도 하고 명예회복도 하고 위정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려운 그런 어려움을 극복하고 우리가 48년 8월 15일 이제 건국이 됐습니다. 건국이 되면 신생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사회적인 안정입니다. 데모 없어야 되고 조용한 가운데 정부를 조직하고 경제 건설을 하고 이래서 국가의 기틀을 잡기 위해서 법도 만들어야 되고 하는데, 이게 일개 대대를 인솔해서 월북하는 군부대가 없나? 제주에서는 맨날 지서 습격하고 마을 습격해서 이런 사건이 없나? 이거 참 신생정부로서 정신이 없어요. 군대들이 그냥 이북으로 갈 정도니까. 그런 연차에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8월 15일 정부가 수립됐는데, 그러면 남로당도 이제는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됐는데 이게 무슨 쿠데타에서 한 것도 아니고, 나중에 뒤에 보면 압니다만은 선거인이 91%가 등록을 하고 95%가 투표해가지고 절대 다수의 국민이 참여하고 지지해서 50선거를 치르고 거기서 헌법을 제정하고 8월 15일 대한민국을 세웠는데, 그러면 남로당이 이거 반란하더라도 자수하고 잘못했다 했으면 되는 건데 이게 계속 산에서 반항을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10월 19일 날
제주도 사건이 이게 도저히 수습이 안 된다. 그러니까 여수에 주둔하고 있는 14연대에서 일개 대대를 차출해가지고 제주도에 가서 이 사상을 진압하라 이렇게 정식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거기 지창수라고 하는 남락씨가 동원해가지고 사병 한 40명이 주동이 돼서 그 LST로 이제 수송하려고 하는데 밤에 딱 집합시켜가지고 장교를 쏴 죽이기 시작하는데 장교 한 20여 명이 죽고 하사관이 죽고 이러다 보니까 또 사병이랑 거기 여수에 있는 남로당 한 450명이 군하고 합세가 되고 총체적으로 여수까지 순천까지 하면 4,500명이 동조를 해가지고 사람을 죽이기 시작하는데 뭐 엄청나게 사람을 죽였어요. 여수 경찰서에서는 뭐 한꺼번에 경찰이 뭐 50명씩 그 앞에서 이제 죽이고 기독교인도 뭐 엄청나게 죽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김달삼이는 북한의 그 남조선 대표자 대회라고 해서 그 북한 정권 수립을 위해서 거기도 국회의원 선거를 해야 되니까 거기에 참석하러 8월 2일 날 목포경유에서 올라가 버리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덕구가 사령관이 되죠. 사령관이 돼서 한라산에 좀 몰리고 있었는데 아니 이게 여수에서 일개 대대가 오다가 반란을 일으켜서 순천까지 크게 뭐 그 전남 일대에 쫙 퍼지고 이러니까 아차 이젠 육지부에서 지원 올 병력이 없겠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조금만 밀어붙이면은 우리가 승산이 있다. 이렇게 계산을 해가지고 그 10월 24일 바로 오늘이죠. 71년 전 오늘 월평에서 그 이덕구, 뭐 김용관, 조몽구, 고학 이런 사람 주동자 14명이 모여가지고 그때까지는 남로당의 구국투쟁위원회라는 걸 조직해서 활동했는데 이 구국투쟁위원회를 없애고 소련식으로 혁명투쟁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남로당, 민청, 그 다음에 부녀동맹, 농민위원회, 또 탈영한 군인 이런 5 그 요소들을 하나로 합치고 혁명투쟁위원회라고 해서 대장 밑에 정치위원이라는 걸 딱 줬습니다. 두어가지고 그 정치위원이 뭘 하느냐면 중앙에서 내려오는 지령을 그 지휘관에게 얘기하고 이 지령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감독을 하고 조정을 하고 또 보고를 하고 이런 그 정치위원회를 요즘 뭐 중앙부처에 다 있는 개혁위원회 요것이 정치위원회를 보다가 다 이거지. 그래가지고 선전포고를 하는 겁니다. 그 선전포고니까 그 사람들이 강력하게 나오고 여기는 강력하게 대응하가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죽게 되었다. 그러면 이덕구가 사령관으로 있는 그 남로당 인민해방군 조직은 언제 되냐? 이걸 좀 살펴보면 3.1 사건 직후에 전남도당에서 야 각 면별로 자유대 만들어. 그래서 시기가 되면 한번 엎자. 그게 그 다음에 3.1 그 투쟁 때 사람이 그렇게 죽고 부상당하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투쟁을 하자 해서 3월 7일부터 총파업 투쟁을 했습니다. 그 도청까지도 파업 투쟁을 도청까지. 아이 기가 막힌 놈. 지금도 도청이 파업해 보십시오 이거. 그 다음에 3월 17일 날 우도에서 또 사건이 있었고 17일 날은 중문리 사건이 있어서 발포도 했고 6월 6일 종다리 사건 경찰관 둘이 그냥 아주 생매장 당할 뻔한 사건도 있고 이렇게 아주 그 계속적인 남로당의 그 투쟁이 있었는데 이게 또 할 때마다 이제 진압이 잘 됐습니다. 그랬는데 8월이 돼 가니까 이제 안 되겠다.
여기서 하다가는 안 되고 우리 본격적으로 무장투쟁을 하자 해가지고 47년 8월, 9월, 10월 때 되면은 이제 이 아지트가 신촌에 있다가 저 서늘 곳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는 이제사 마렘수다한 책에 보면은 신문사, 병원, 약국 이때 다 올라갔다. 그리고 48년 2월 초 되면 저 새별노름이라고 불꽃놀이 하는 그 오른쪽에서 300명이 남노당이 그 훈련하는 것도 애월지서에서 알아가지고 공격하고 했다. 그러니까 저 본격적으로 이제 훈련도 하면서 그 무장투쟁을 해가는 겁니다. 그래서 해방군은 40년 이렇게 이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직속부대 해방군 그 김달삼이 그러니까 이덕구 김달삼이 직속부대로 이덕구가 사령관이 된 그 기동대가 있습니다. 기동대. 또 남원면, 한림면, 애월면에 중대 특히 애월하고 한림 이런 것을 만들어 가지고 완전히 이제 조직을 갖추고 무장을 한 겁니다. 그러면 인민해방 사례 됐는데 경찰 지서를 습격 당일 부상자 빼고 근데 공비는 단 4명만 그날 동안 분석해 보면 사망 60명, 부상 91명, 납치 21명, 방만 45명. 그리 되다. 엄청나게 당하는 겁니다. 이제 일방적으로. 7월 24일까지 그 4.3 나서 113일간을 분석해 보니까 경찰관하고 양민이 307명이 사망한데 그래서 공민은 16명만 죽었다 이게. 그러니 이거 일방적으로 이제 당하는 거죠. 밤중에. 경찰 지서가 있는 그 곳을 빼놓고는 특히 밤에는 완전히 남노당이 장악을 했습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밤에는 뭐가 무섭고 낮에는 또 우리 경찰이나 군인이 무섭고 그러니까 그 양 틈에 낀 일반 우리 도민들이 저기서 쌀 안 주면 죽이고 하니까 쌀 주고 넌 왜 쌀 줬어? 경찰에 가서 또 그거 그런 우리 도민들의 애로사항도 있었다. 그래서 4.3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거는 안 되겠다. 경찰력만으로는 도저히 안 되고 군을 불러들여야 되겠다 해서 그 4.3 초에 부산에서 1개대대 5.19 대대라고 5.19는 그건 완전히 이제 남노당 불락집니다만 그 불러들이고 또 김익렬로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박진경이를 불러들이는데 박진경이도 와서 43일 만에 그 문상길이한테 암살당하고 그런 애로사항에서 정부는 수립되고 헌데다가 이렇게 여수순천 반란 사건이 나고 선전포고가 나고 하니까 이거 참 긴장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리고 남노당 입장에서는 자기네가 그렇게 이렇게 공격하고 해도 대한민국 정부는 수립되니까 이제 갈 곳이 없어. 남북 왕래라도 자유롭게 된다면 이북으로라도 도망가지만 딱 거기는 완전히 차단된 상태니까 이거 자기네 갈 곳이 없어. 죽게 아니면 살기다 이제. 그래서 최후 발악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희망적인 게 여수순천 반란 사건 그런 사건도 나지. 또 저기도 보니까 9월 9일 날 김일성이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세웠다는 말도 있고 야 너네들 계속 투쟁해서 죽으리는 그런 지령은 오지 하니까 이들이 야 우리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해서 선전포고를 하게 된 겁니다.
그 선전포고문은 당시 제주신보 편집국장 김우진 23명이 3,000매를 인수해가지고 시내 뿌렸습니다. 이 선전포고문 몇 페이지 유인물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뭐 잔인하기 이를 데 없는 경찰관들이여 것으로부터 쭉 나왔는데 여기에 천인도 용서할 수 없는 이게 삐라가 남아있지 않고 문국주라는 사람이 조선 사회주의 운동사 사전에 이게 나와서 해석을 해가지고 천인도 하느님이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하느님과 사람도 용서할 수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좀 그렇습니다만은 뭐 내용은 그렇게 틀리지 않고 이렇게 해서 너희들을 처단하기 위해서 말이야 가까운 시일 내에 권토중래하기로 결정했다 이렇게 하고 인민군하고 인민군 사령관 그렇게 이덕구 명의로 됐고 그다음 국방군 경찰원들에게 보내는 호소문 이것은 총뿌리를 그 자기네한테 돌리지 말고 거꾸로 돌리라 이제 이렇게 이제 하는 겁니다. 뭐 그거고 군인을 개라고 이승만이 개들이여 뭐 이렇게 그 총이 누구 총이냐 부모 형제 자매들을 쏘지 말라 그걸 놈들에게 돌려라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냈는데 이거 뭐 선전포고가 말이야 육가원칙에서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왜 이렇게 한 것도 아니고 이 선전포고로 볼 수 있느냐 이렇게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간혹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선전포고의 요건 문제에 대해서 이 선전포고문이 그 육가원칙에 비춰서 요건 불비를 말하는데 여기에는 대상이 있습니다. 경찰, 미국, 또 대한민국 정부, 또 시기, 머지않은 장래. 요것은 그 11월 7일이 러시아 그 혁명 기념일입니다. 10월 혁명 기념일. 그래서 국주가 쓴 그 책에도 이때를 기해서 한바탕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한 걸로 봐서 그 되게 그렇게 책가 나와 있습니다. 사령관 이덕구 이게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지방단위 부대장 선전 보고한 그 문서로서는 흠잡을 데가 없다. 또 한 가지 제가 이것을 주장하는 것은 그 밑에도 있습니다만 문국주 이 사람은 제주도 출신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아무튼 한국에서 그걸 썼는데 조선 공산당 당이었고 또 남노당 당원이었고 또 북한에는 북조선 노동당 당원인 사람이 쓴 책입니다. 이 책은 고준석이라고 제주 출신이 감수한 책인데 이걸 사볼까 해서 검색을 해보니까 동아대 도서관에 있는데 일본말로 있다고 해서 저는 일본말 잘 몰라가지고 이 책은 보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문숙 씨가 제주 사람들이 서름이라는 책에 일본어도 있고 한글로 번역한 분도 있어서 책은 더 사볼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 문국주도 선전포고라고 했고 김봉현, 김민주 이 사람도 그랬고 재민일보 4.3 취재반도 거기에 이 사권에 선전포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제주대학 교수 고창훈이도 해방 전후사의 인식 사권에 선전포고라고 되어 있고 김관효라고 최근에 사상과 인물이라고 하는 증보판에 선전포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익한 사람이 이 선전포고문을 보고 선전포고라고 했으니까 뭐 이건 이덕구가 선전포고한 것으로 우리가 이해해도 뭐 잘못된 것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선전포고한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이제 초긴장을 했죠. 이제 경찰이나 군인에서는. 그래서 야 이거 선전포고까지 이리 오니까 이게 큰일 났다 해서 준비를 잘해가지고 그때 좀 그 선전포고 앞서 우리 제주도 경비사령부라는 것이 조직이 돼 있는데 1대대는 성산 쪽, 2대대는 모슬포 쪽, 뭐 3대대는 서귀포 쪽, 4대대는 뭐 제주시 쪽 해가지고 제주도를 4등분해서 책임구역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이렇게 쭉 훑어오면서 수색도 하고 진압도 하고 이렇게 이제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말이야 이 3,000매나 선전포고문이 나돌아다니고 이거 보니까 이거 보통이 아니다. 그러니까 상당한 지하 조직이 있다 해서 이것을 색출하려고 아주 눈을 이제 부릅뜨고 활동을 했고 남로당에서는 이게 선전포고가 해놓고 군인들이 그렇고 보니까 야 이제 죽게 아니면 살기다 이제 우리가 악착같이 공격을 합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처음에는 한 10여 명 단위에서 거기 불악에 있는 자위대 협조를 받아가지고 불악에 공격 습격해가지고 식량 뭐 털어서 옷도 털고 해서 도망가고 그것도 우익 활동하는 놈 죽여두고 도망가고 이 아주 중대단이라 이거 아주 크게 우리가 왕창 해야지 이거 뭐 졸라졸라하면 안 된다 이거지. 그래가지고 대단히 일을 했다. 그래가지고 사건이 벌어진 게 뭐냐면 여기에 나온 그 대표적인 게 군 불합치 사건입니다. 이 군 불합치 사건하고 경찰 불합치 사건을 검거하지 못했다면 제주도는 완전히 남남방구가 됐습니다. 10월 28일 그러니까 선전포고에서 4일 후가 되는 겁니다. 그 연대장이 어떤 작전을 했느냐면 여수순천 반란 사건이 일어나니까 여수순천 반란 사건 중에서 도망하는 놈들이 여기에 와가지고 남로당을 지원하려고 온다. 이렇게 해서 상륙을 시키면 그 상륙한 데서 그 사람을 환영하는 남로당 놈들이 이제 거기 나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걸 싹 검거해서 일망타진하려는 그런 계획을 수립하려고 경찰국장한테 전화를 했어. 우리가 지금 이런 작전을 하려고 하는데 그 들어오는 거 폭도라고 생각해가지고 그 총 쏘면 안 된다. 그건 우리 군인이 그렇게 가장해서 하는 거니까 이런 전화를 하려고 떡 들었는데 보니까 야 이거 해서 저 군 간부들 다 죽이고 제주도를 뒤엎읍시다. 이렇게 하는 전화를 이 송효찬이가 들었단 말이야. 이래가지고 깜짝 놀라가지고 헌병대장 불러가지고 이놈들 그 전화한 놈으로부터 시작해서 딱 하니까 거기에 구매관 하는 강연 소위로 나중에 그 제2대대장 김창복이고 이거 80여 명 그 장교와 사병이 완전히 엎으려고 한 걸 그 전화를 그 우연찮게 듣게 됐다. 그래서 싹 해서 직결 처분 그 장교도 뭐 해서 6명하고 이 80명 아마 전부 총살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큰일 버리죠. 그 다음에 경찰 불합치 사건은 말이죠. 이거 제주도 적화암모 사건이라고도 하는데 이거 11월 1일 날입니다. 경찰에 침투한 불합치가 또 이 통신 장악하고 유치장 개방하고 무기고 털고 간부급 쏴 죽이고 뭐 하려고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 서용락이라고 하는 그 이발하던 경찰관인데 이것이 고창호라는 그 위생계장에게 이거 반란 일으키면 평상시 자기를 애껴주던 이 사람들이 꼭 죽게 생겨서 그러니까 가서 오늘 이렇게 엎으려고 한다. 그래가지고 이제 초기사에 걸려가지고 그 놈들을 싹 잡아냈다. 그래서 경찰, 도청, 법원, 검찰, 읍사무소, 해운국 등의 이 침투한 83명이
제주도 유지고 뭐고 경찰 간부고 뭐 웬만한 놈 다 싹 죽이려고 한 것이 들통이 나가지고 제주도가 이거 살아난 겁니다. 이 아주 급박한 상황이었죠. 그게 이제 선전포고나 직후에 일어난. 그러니까 투쟁 전술은 아까도 말씀했습니다만 중대 단위로 전환이 됐다. 그래서 장전리 전투 요거 10월 29일이죠. 그냥 선전포고에서 한 5일. 200여 명이 거기서 이제 으쌰으쌰 하다가 이제 요거 진압이 됐고, 한림리 전투는 대낮에 그 한림국민학교에 그 중대 단위가 거기 주둔해서 2대대 6중대가 주둔했었는데 대낮에 그냥 몰려 들어가서 기습을 했어. 거기서 이제 중대장이 14명이 전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놈들을 이제 추격하는데 또 추격하는데 매복했다가 또 7명이 그러니까 군인이 21명이 한꺼번에 죽은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추격하다가 보니까 이 사람들이 숨어있는 한 100여 명이 숨어있는 곳을 이제 알아내가지고 밤이니까 살포위했다가 새벽에 기습해가지고 이런 것도 이제 그렇게 이 군부대를 그렇게 대단위로 공격하는 경우가 지금까지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 한림리 전투에 있었다. 그리고 좀 시일은 지났습니다만은 이 48년 11월 28일 이 게리라 한 700여 명이 남원하고 위민 유리를 덮쳤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어마어마하게 이제 가옥도 하고 사람도 많이 죽고 이제 또 이 많이 당한 부락이 많습니다. 제일 많이 당한 것은 이제 세월이 성읍리 남원하고 유밀인데 남원 유밀이가 70여 명이 부상당하고 50여 명이 피살당하고 뭐 집탄 건 뭐 수도 없고 남원 유밀은 700명 성읍리도 한꺼번에 이제 38명이 죽었어요. 그리고 세월이도 50명 피살. 여기 세월이는 그 지형창치라고 여기는 가족 8명이 몰살당하고 거기 산간부락에서 그 소개온 사람 친족 3살까지 한 집에서 11명이 난자당해서 죽었거든요. 이런 것을 민중항쟁이라고 할 수가 있고 이와 같이 했고 전투에서는 녹합 전투라고 이것도 좀 시일이 조금 지난 겁니다만은 49년 3월달 이덕부가 게리라 1천여 명 전부 동네 게리라 전부 모아가지고 직접 지휘해가지고 전투를 했는데 요게 이제 사전에 좀 군부대에서 기관총까지 동원하고 해서 전투 그때 이때 완전히 남노당 유격대 그 인민해방군 기세를 완전히 꺾었습니다. 이때 상당히 많은 그 사살자도 나오고 이랬는데 178명을 사살했다고 하니까 이때 남노당이 완전히 기가 꺾여버렸다 이렇게. 그 문국주가 선전포고에 대해서 그 조선사회주의 운동사 사전에서 쓴 것이 거기 유인물에 나와 있습니다. 이 사건으로 제주 시내의 남노당 조직, 그러니까 남노당 조직이 아까 그 설명들이 도청 뭐 해운국 뭐 쫙 경찰 뭐 이런 게 있는데 이것이 83명이 이제 검거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완전히 붕괴됐다. 붕괴된 이후 인민유격대는 정보의 입수가 불가능해지고, 그러니까 이제 간첩들을 다 검거하니까 정보 입수가 불가능해지고 유격대의 전술을 점차로 알게 된 경비대는 그러니까 그 포로들 잡아가지고 뭐 어떻게 된가 다 들어가지고 알게 되고 또 그 포로들을 선두로 해서 수색도 어디 어느 굴에 있었다 하면 거기 가서 무기도 이제 뭐 하고 또 토벌도 하고 계속 그래서 유격대의 보급소, 무기 수리소
무기 수리소도 있었습니다. 아지트, 식량 창고 등의 근거지가 적에 의해서 격파되고 많은 피해를 입게 되었다. 그 국방경비대 내에 있던 그 프락치도 다 검거가 되었대요. 그래서 특히 소련의 10월 혁명 기념일을 계기로 유격대의 주력 부대가 강습당하여 대타격을 받은 경우도 있었고, 이덕구 등이 주력 부대에 의한 제주 시내의 공격은 실현되지 못하기에 이르렀다. 이제 그 문국주가 그렇게 썼습니다. 그것이 적발이 안 됐다면 큰일 날 뻔했다. 결론을 맺어보겠습니다. 맺으며한 그 6항목에 선거인 등록률이 91.7%입니다. 투표율이 95.5%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한민국 헌법을 만들고 했다는 거죠. 이게 뭐 쿠데타하거나 뭐 나이롱뽕해서 이 대한민국을 딴 것이 아닙니다. 그 임농원이라고 옛날에 우익이었는데 지금 완전히 좌익으로 돌았습니다만, 안기 부장도 한 사람이 육사 조교수, 그때 대위 때 어떤 책을 썼냐면 혁명 전쟁과 대공 전략이라고 탐구당에서 한 책인데, 이게 67년도 10월 29일 발행한 책을 제가 보니까 거기에도 이 임동원이는 4.3을 반란이라고 썼습니다. 그런데 이 혁명전쟁론에 의하면 제주 4.3 사건은 소련과 북한의 이념과 체제를 추종한 남로당이 한반도 공산 통일을 위해 선전선동으로 대중을 동원하고 대중을 조직하고 대중투쟁을 전개하고 점차 무장하여 게리라전을 전개하고 종북에는 정규전인 6.25 전쟁과 연결하여 한반도 격파혁명 전쟁이 완결을 시도한 하나의 폭동 반란 사건이라 했다. 제가 이거 결론입니다. 그 책을 봐서도 그렇고, 건국 후에 거의 1시간이 다 빨리빨리 끝내겠어요. 건국 후에 2년도 안 된 시기에 김일성이가 6.25 남침을 했습니다. 어마어마한 사람이 죽었습니다. 우리 경찰관도 한 1058명, 군인 뭐 6.25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18만 306명. 유엔도 와서 우리나라를 도와줬습니다. 그 사람까지 유엔군이 44,783명인데 이 사람 전부 합치면 147명, 민간인 사망자를 빼고 25만 5천 이상이 죽어가지고 오늘날 대한민국이 서고 이만큼 발전한 겁니다. 그런데 무슨 놈의 항쟁이 짓나 이걸 알. 그리고 이 고아도 48,322명입니다. 그 고아들이 지금 성공한 사람도 있을 겁니다만 지금도 대한민국의 하층민으로 고생하고 있을 겁니다. 전쟁 안 났으면 부모 밑에서 훌륭한 사람 됐을 수도 누가 합니까? 불쌍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동족을 죽여놓은 이 김일성이가 이제 와서는 그 손자가 우리 민족끼리는 우리 민족끼리 죽이지 말아야지. 그 이해가 됩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우리 민족끼리 좋아하는. 중공군이 쳐들어오지 않았으면 우리는 그때 압록강에서 수통에 물질러다가 이승만 대통령한테 다친 사람도 있는데 우리가 남북통일 됐단 말이야. 근데 그놈 때문에 했는데 중국에 대해서는 끽소리도 아니고 우리나라 도와준 미국에 대해서는 뒷다 뭐 해서 요번에 대사관제도 들어갔는데 이게 뭘 너무 꼬락서냐는 말이야. 마음에 안 맞아 요즘에 돌아가는 거 보면.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이야말로 어디 가서도
누구한테도 좌파에게도 위대하고 자랑스러운 나라입니다. 이것을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줘야지. 다 개판쳐가지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뭐 내년도 예산에 뭐 국채 60조 발행, 60조 그거 우리가 갚을 겁니까? 우리 아들 손자한테 갚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저 손자한테 죄를 짓는 겁니다. 여러분 돈 많이 있으면 손자한테 많이 주워 놔두세요. 이만큼 잘 살게 하는 누구냐? 저는 두 사람입니다. 이승만, 시장경제, 자유로운 대한민국을 건국한 이승만. 그 사람도 잘못한 건 있죠. 두 번째, 박정희죠. 사람. 부정하지 않고 일본에서 돈 받아다가 월남에서 우리 참전군인들이 피 흘린 그거 보태고 저 소독 광부하고 간호사들 돈 보태고 그래서 포스코 만들고 고속도로 뽑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한 겁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나쁜 것만 공격할 것이 아니라 좋은 점에 대해서 우리는 존경하고 감사드려야 됩니다. 누구 때문에 잘 사는데 그래서 우리는 뒤돌아봐야 됩니다. 과연 이와 같이 발전한 나라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이잖아요. 대한민국 국민 아닌 사람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지금 북한 가서 살고 싶습니까? 거기 가고 싶은 사람 한 사람 없다.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고 살아야 하고 우리 후손들이 살아야 될 이 대한민국에 대해서 남로당이 뭐 기여한 게 있나요? 내가 아무리 눈을 비비고 봐도 이건 뭐 기여한 거는 고사하고 못된 짓만 했어. 그렇다고 못나면 그 사람들에게 준엄한 역사의 비판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 남로당 주동자들은 대한민국의 반역사범이지 무슨 민주항쟁한 유공자가 아니다 이거죠. 이 남로당이 그 한 행위에 보면 그 미군정 보고서에 나온 거 보면 그 주타깃이 제가 얘기한 세월이 뭐 남원 위밀이 뭐 성음리 이런 데가 되겠습니다만 이런 게 미군정 자료에 있습니다. 어떤 특정 마을에 있는 모든 인민은 가치가 없어 죽어 마땅하고 조선인민공화국이 반역자라는 말을 확고한 진실로 받아들이도록 드릴 것을 대원들에게 강요했다. 이거 정신교육. 지금 북한에서 교육하듯이 그 문학인 말이야. 살 가치가 없는 놈들이고 인민공화국의 반역자들이니까 몽땅 해치워버려야 된다. 그래서 그런 불황을 공격한 겁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남로당이 봉기나 항쟁이라고 할 때는 무식하거나 이런 것을 알지 못하거나 아니면 양심이 아주 없거나 아니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믿고 싶은 것만 믿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하는 확증 편향자이거나 이런 겁니다. 그래서 자기네가 봉기나 뭐 항쟁이다 뭐 남로당을 미화하려면 북한에서 얘기하는 그런 논리를 말고 다른 논리를 제시하고 거기에 대해서 근거를 제시하고 증명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폭동이고 반란이다. 그래 끝으로 무고한 희생자에 대해서 명예회복이나 위령이나 보상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대한민국 헌법같이 말하자면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누가 나 대신 오늘도 아이고 나 바쁜 일 있어가지고 저 어디 놀러 가야 되겠다. 그게 아니라 바쁜 일 다 제껴놓고 그 강의 한 번 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이런 거만 체크하면 그거 남들은 다 안 사도 나는 한 거 사야 되겠다. 이렇게 해야지. 이거 뭐 누게 잘할 테주마. 신구범 지사도 뭐 진실규명연대 한다니까 그런 사람 하지 마. 그렇게 해서는 이게 진실규명이 안 돼요.
그것이 말하자면 무임승차 효과를 노리는 겁니다. 무임승차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을 택시에 태워가지고 돈 내고 내가 태워다 주겠다. 이래야 이거 사삼하고 저 싸움이 되는 거지. 아니 놈들 다 저 경우에서 하면 되지 뭐.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 그건 서바지 정신이다. 그래서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이것을 알아야 그래야 나라가 바로 서고 역사가 바로 서고 그래야 우리가 잘 살 수 있고 우리 후손이 잘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저 5시 25분 비행기인 거 서울 가야 되는데 잠깐 한 10분 정도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혹시